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4,000명대를 유지했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80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사흘 연속 600명대로 18일 연속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확진자가요. 이게 한동안 좀 줄어드는 것 같더니 다시 좀 증가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오미크론 변이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체 신규 확진자 수 중에서도 이제 해외 입국을 제외한 국내 발생 중에서도 이제 델타 변이 감염자와 예. 오미크론 감염자를 이렇게 구별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추정하기로는 약 한 23% 정도라고 예. 보게 되면은 델타 변이 확진자 수는 계속 꾸준히 한 70%씩 주 단위로 감소하는 양상이 이어지는 것 같고요. 네. 오미크론은 주 단위로 한 2.3배, 2.4배 정도씩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 이제 전체적인 확진자 수 자체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 최근 들어서 특별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또 뭐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의 어떤 피로도만으로 보기에는 델타 변이 감염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주 영향이다 이렇게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체 확진자처럼 비수도권 상황이 좀 좋아졌다가 다시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뭐 사례별로 보면 청주에 있는 고등학생 모임, 대구의 한 대학교, 목포에 있는 돌봄교실, 뭐 이런 집단 감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오미크론 영향으로 봐야 됩니까? 아마 이제 추가적인 바이러스의 변이 분석을 해야지 알 수 있겠지만 아마 이제 오미크론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양상이 앞으로 더 많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 같은데요. 특히 의료기관 내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이제 더 많아질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다인실 구조가 많기 때문에 집단 감염이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겠고 또 오미크론의 특성상 감염자의 한 17%는 무증상자이기 때문에 뭐 열이나 기침 없이도 얼마든지 전파가 일어날 수가 있겠고 또 빠른 전파 속도 때문에 우리가 입원하시기 전에 모두 PCR 검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감염돼서 입원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다 걸러내지 못하는 그런 의료기관 내 감염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2차적인 문제로 오미크론 자체가 중증화 위험이 높진 않다고 하더라도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코호트 격리가 되신다든지 또 의료진이 결근을 해서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고 해당 의료기관이 이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은 다른 비코로나 환자분들이 진료를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으신다든지 하는 것이 이제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원내 감염 관리 아니면 원내 감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아주 큰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미크론이 이제 그 치명률은 좀 낮은 걸로 증상은 좀 약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도 고령자나 뭐 그 기저질환 있는 분들한테는 위험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델타 변이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위험성이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해외에서 많은 분석을 했는데 최근 이제 미국의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그냥 입원하는 정도는 한 델타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그리고 중증으로 되는 건 한 4분의 1 정도, 사망은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이 하나 있고요. 또 이제 예방 접종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또 뭐 이스라엘 자료를 보게 되면은 3차 접종을 하신 경우에 2차 접종만 하신 것에 비해서 입원이나 중증화 위험을 92% 내지 93% 감소시킨다는 연구가 있고 사망도 한 81% 감소시킨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이제 3차 접종을 하시는 것이 또 이제 오미크론이 비교적 경증이라고 하더라도 고위험군에게는 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정부도 예상한 대로 지금 오미크론 변이 점유율이 크게 늘고 있고요. 그 날짜를 특정을 했네요. 21일쯤에는 점유율이 50% 넘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교수님 전망도 비슷하십니까? 네, 아마도 지금 현재 델타 변이의 이제 감소세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의 증가세가 이제 서로 이제 교차하는 지점을 아마 한 1월 21일 정도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이 이렇게 꾸준하게 발생을 하게 되면 뭐 7,000명, 10,000명, 20,000명이 아니고 뭐 10만 명, 20만 명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PCR 검사의 검사 건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PCR 검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다 측정을 하지 못하는
정도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예. 이제 어느 정도 확진자가 나와야지 이것이 영국이나 미국처럼 좀 증가세가 감소하면서 정점을 그릴 것인가라는 것을 참 예측하기 어려운데 예. 대략 뭐 최소한 뭐 인구의 한 6% 정도는 감염이 돼야지 좀 정점에 이를 수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예. 거기에 따른 우리 예를 들면 300만 명 감염 그 중에서 나오게 되는 입원 환자 수, 사망 환자 수 뭐 한 3천 명 정도의 사망이 이제 예측되는 이런 모델들을 좀 해외 자료를 참고해서 예. 오미크론이 우리나라에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 유행이 얼만큼 빠른 시간 내에 지나갈 것인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지나갈 수 있게 조절하는 그런 전략들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정부도 지금 방역 체계 전환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 발표가 하나 있는데 요거 듣고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5천 명 정도에서 되게 되면 이 알람을 울려가지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7천 명이 되게 되면 오미크론이 50%가 안 된다 하더라도 바로 실행할 계획입니다. 일단 7천 명이라는 기준의 근거가 좀 궁금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역 체계가 바뀌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가 지난 그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이제 12월에 일일 신규 확진자가 7천 명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검사를 받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고 예. 또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많은 지연이 있어서 응급실이 포화돼서 임신부가 제대로 진료를 못 받는다든지 또 투석 환자분들도 투석을 못 받는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한계를 그걸로 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미크론만 7천 명은 아니고 또 그중에 또 일부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예. 위중증률이 이렇게 빨리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일단 검사 한계 역량을 대략 한 7천 명 정도로 임의로 설정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7천 명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빠른 속도로 두세 배씩 증가하게 되면은 10,000명, 20,000명 단위로 증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겠고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충분한 다 검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고 예. 또 모든 환자들을 다 재택 치료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고위험군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하는 대비 전략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하겠고 또 어떤 의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오미크론이 감염이 돼서 이제 격리가 돼서 결근을 하시게 되면은 네. 사회 필수적인 기능이 마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격리 지침의 변경이라든지 또 각 필수 사업장별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비상 대응 조치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지속 가능한 어떤 사업장 내 맞춤별 대비 전략 예. 또 같이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전략 중에 하나 보면 증상이 있을 때 선별검사소가 아니라 동네 병원 의원을 찾아가라는 거가 있고요. 그 신속 항원 검사를 활용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도 지금 뭐 어디 가서 약국에서 사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 신속 항원 검사를 이제 확대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자가로 검사하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예. 물론 이제 바이러스 양이 많을 때 충분히 이 양성이 나왔을 때 진짜 양성일 가능성이 많겠는데 예. 문제는 이제 얼만큼 감염 가능성이 높은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증상이 있는데 오미크론 유행 때 증상이 있을 때 검사했더니 양성이다. 그렇게 되면 이건 진짜 양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고 또 이제 접촉을 했는데 처음에는 음성이지만 한 번 더 검사해서 잠복기를 지나서 바이러스 양이 높아질 때 한 번 더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게 되면은 음성이다 양성으로 전환된 분도 역시 이분도 이제 진짜 양성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예. 상황별로 우리가 신속 항원 검사의 사용법 같은 것들을 좀 지침을 추가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속 항원 검사도 이제 혼자서 자기가 하시는 경우가 있겠고, 예. 또 이제 의료기관에서 이제 검사하시는 방법이 있겠는데, 이제 지금 자가로 검사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 문제 때문에 해외에서도 그럼 어느 부위를 검사할 때 특히 민감도가 떨어지지 않을 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서 예. 우리가 정확하게 하려고 하게 되면은
비인두까지 굉장히 깊숙이 넣어서 예. 검체를 채취했는데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라든지 아니면은 중비각계 정도만 넣어서 해도 충분히 일치율이 높다라는 연구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자가 검사의 정확도나 민감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금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이제 지금 PCR 검사를 우리가 어느 정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게 하는 것을 좀 제한하게 되면은 일단 증상이 없고 또 이제 특별히 위험하지 않은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누구나 선제적으로 아무 때나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부터 일단은 받으실 수가 없게 되는데 네. 만약에 증상도 없고 젊은 분인데 이제 자가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이런 분들은 이제 PCR 검사로 다시 한번 확진 검사를 받으실 수 있게 이게 또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역 패스에서 검사 진단 검사 음성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에서 검사해서 신속 항원에서 음성이 나오게 되면은 그걸 어느 정도 또 인정해 준다든지 예. 또 증상이 있고 의원에서 진료를 받아서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게 되면은 이분은 코로나 확진자로 간주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든지 격리라든가 또 격리 지원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지침이 이제 변경될 것으로 예상이 예. 됩니다. 이게 발표한 지침 중에 동네 의원을 많이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이게 전환이 돼봐야 알겠지만 지금 생각에는 그 여러 사람들이 가까운 곳을 찾아가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동네 의원이 더 가깝고, 근데 이 동네 의원은 대학병원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협소하고, 그러면 이제 확진자 동선 관리는 이게 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의료 체계에 그동안 어떤 기본적인 하드웨어적인 시스템 같은 것들을 이제 취약성들을 많이 나타나게 할 것 같은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입원실의 이제 다인실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동네 병원에서 너무 이제 환자 밀집도가 예. 높은 문제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병 관리에서는 이제 일단은 지금은 유증상자분 같은 경우에는 동선과 진료 공간을 분리해서 예.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따로 진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의료기관들이 좀 확대하고 있는데 예. 빨리 지금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오미크론이 유행하게 되면은 이제 무증상 확진자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예약을 진료를 받으실 때 지금 다른 데처럼 이렇게 예약을 미리 하고 가서 진료를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게 해서 밀집도를 좀 분산한다든지 아니면 비대면 진료를 좀 활성화해서 좀 같은 처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비대면으로 처방을 받으신다든지 하는 것이 좀 확대될 것 같고 누가 감염자고 누가 감염자가 아니고를 구별해서 감염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감염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해서 하게 되는 표준 감염 관리 지침이 새로 좀 적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모든 환자를 진료할 때 모두 다 감염에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감염 관리 지침을 적용해서 이제 뭐 코로나 의심 환자든 아니든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오미크론은 이제 앞으로 이제 흔하고 또 가벼운 질환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렇게 동네 지역에서 병의원에서 진료하는 지침이 새로 좀 적용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나 이런 소모품이 있다면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다음 치료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치료제가 지금 첫 투약이 됐고 9명한테 갔잖아요. 이게 증상은 좀 어떻습니까? 이거 약 드신 분들? 네, 아직까지 뭐 양호한 것으로 호전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존에도 이제 임상 시험 단계에서 이제 델타 변이가 유행할 때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 이제 위약을 투약한 군에도 한 6.3% 정도가 중증으로 진행됐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중증화율에 따지면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약의 효과인지 아니면은 약을 투약하지 않아도 좋아지는 것인지 우리가 결과로만 봐서는 알기는 어려운데 예. 그래도 이제 약을 투약한 군이 약을 투약하지 않으신 고위험군에 비해서 90% 가까운 중증화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특히 이제 중증화 병상으로 입원하시는 것을 많이 예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을 3차까지 하신 분들에게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이득이 있을지에 대한 자료를 좀 따져보고 또 개인의 추가적인 이득을 잘 평가해서 처방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실 치료제가 들어왔을 때 되게 많은 분들한테 투약이 될 줄 알았는데 9명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요, 아마도 이제 대상이 되는 기준이 이제 예. 증상 발생 5일 이내 투약해야 되고 또 연령도 이제 65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면역 저하자 분들이 이제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처방을 하려고 하는데 뭐 이제 약이 좀 준비가 되지 않았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다면은 이제 꼭 필요하신 분인데 처방이 안 됐다면 그거는 빨리 시정해서 적극적으로 좀 투약하고 신속한 투약이 시작되도록 좀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좀 이 치료제가 좀 코로나19 상황 많이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거리두기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3주 동안 더 연장하기로 했고요. 내일부터 적용이 되잖아요. 이번에 발표된 정부 방역 지침은 어디에 좀 중점을 뒀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아마도 이제 지금 델타 변이의 위험성이 좀 많이 좀 감소했고 여유 병상도 좀 증가했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오미크론의 확산 위험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일부 좀 방역 완화는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너무 급진적인 방역 완화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적 인원 모임만 조금 4명에서 6명으로 좀 완화한 부분이 있겠고 예. 영업시간 제한은 계속 그대로 이제 유지하는 방안으로 유지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는 20일부터는 설 연휴 특별 방역도 시행이 됩니다. 정부 발표가 있어서요. 정부 발표 들어보고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불가피한 귀향에는 3차 접종을 하신 분들만 소규모로 짧은 시간만 방문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고령의 부모님이 아직 3차 접종을 받지 않으셨다면 부모님의 안전을 위하여 귀향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행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정부가 밀집도 낮추기 위해서 여러 대책이 나왔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있었죠? 일단 그 이동하시는 교통수단에서 예. 뭐 철도라든지 같은 경우에 이제 좌석 판매를 제한해서 판매한다든지 예. 또 이제 뭐 여객 그 선박 같은 경우에도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이제 권고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휴게소에서 이제 실내에서 취식하실 때 밀집된 데서 하시게 되면은 감염 전파 위험이 있기 때문에 휴게소 실내 취식을 제한한다든지 예. 또 이제 실내 봉안 시설을 가실 때 또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예약제로 운영한다든지 하는 기존에 했던 어떤 연휴 대책을 계속 적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에 좀 논란이 됐던 방역 패스에 대해서 좀 짚어볼게요. 법원 판단도 엇갈리고 있고 전문가분들도 좀 많이 엇갈리실 것 같은데 일단 교수님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제 생각에는 정부가 법원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예. 또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실 때 이제 방역 패스의 어떤 공리적인 이익, 공익적인 이익에 중점을 뒀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어떤 개인의 생명권이라든지 개인의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기본권이 좀 일부 제한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운전할 때 이제 안전벨트를 매도록 단속한다든지 오토바이 탈 때 이제 헬멧을 착용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토바이 헬멧이나 자동차 안전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건 아니지만은 공익적인 목적보다는 우리 국민 자신을 보호하도록 좀 강제하는 조치들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은 일부 기본권이 약간 침해되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적용할 필요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좀 이제 공익적인 원리만 좀 따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출한 어떤 방역 패스의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 이런 것들을 조금 공개해서 한번 좀 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방역 패스의 필요성 자체보다 이제 적용하는 대상과 시설의 문제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활의 필수도 그러니까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이제 생활에 얼마 정도 필수적이냐 이제 뭐 전통시장이나 소형마트라든지 뭐 비대면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얼마나 필수적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해당 시설의 위험도가 이제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감염 전파 위험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따져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저울질에서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번 효력 정지를 통해서 예방 접종이 의미가 없다든지 아니면은 방역 패스 자체가 효과가 없다든지 하는 쪽으로 논의가 와전되는 것은 우리가 좀 충분히 주의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법원
판단도 몇 개 남았고요. 또 정부가 내일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대책을. 그걸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김경우 서울백번 교수와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